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색채와 패션의 강의를 맡은 손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색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상징, 감정이 제각각 다르죠. 아주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색이라도 그 지역의 어떤 풍토와 그 다음에 거기에 특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이 색들이 주변의 색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도 다양한 이미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게 바로 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와 이러한 색들이 과연 패션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빨간색입니다. 자, 색상원 가운데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색이고요. 시각적 반응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색상원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우리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많이 보셨을 듯한 것이고, 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여러 가지 색들이 순서별로 이렇게 나열된 것들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이 빨간색이 가장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렬하고 활동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격성을 대변하는 색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당히 정열적이고 자,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생명력이라 하면 여기서 피가 떠오르시죠? 빨간색의 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강을 봤을 때 생명력이라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고요. 색이라는 것이 직접 만졌을 때 촉각적인 것이 아닌 시각적으로 분명히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속하고요. 또 그렇다 보니 흥분과 어떤 긴장감의 요소를 나타낼 때 빨간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식욕을 자극하는 효과 또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정열적이고 마구 흥분되고 적극성을 유도하는 이 빨간색은 또 불행을 초래하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자, 안전의 색채 한번 볼게요. 안전 색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전을 위해서 뭔가 금지해야 되는 거, 강하게 어필할 때 사용하는 거죠. 사람들 눈에 잘 띄어야 되니까. 아까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빨간색은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전 색채로도 사용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색이죠. 그래서 정지를 한다거나 금지 표시가 된다거나 혹은 소화기, 우리가 위급할 때 꼭 있어야 되는데 자, 빨리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소화기가 빨간색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보기 역시 소화기랑 같은 의미죠. 자, 그래서 무엇을 긴급할 때, 무엇을 정지해야 될 때,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있을 때, 강하게 어필할 때 바로 이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빨간색이 조금 이렇게 진해지고 탁한 빨간색이 된다면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앞에 스타 표시나 어떤 소화기의 이런 이미지들에서 봤을 때 이 빨간색은 조금 채도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검정색을 조금 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검붉은 빨강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자, 이 검붉은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적으로는 빨강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검붉은 빨간색을 봤을 때 사람들은 피를 먼저 떠오르게 되고요. 자, 피와 관련이 돼서 어떤 저주하는 것들, 그런 저주를 상징하기도 하고, 자, 피가 나타났기 때문에 피가 흘리는 어떤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 있죠. 전쟁하면 피가 떠오르니까, 즉 이런 반란과 혁명, 전쟁과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진하고 탁한 빨간색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빨간색을 그럼 패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욕망의 빨강입니다. 안데르센의 빨강 구두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어린 시절 동화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빨간색 구두의 어떤 순수성이 아닌 빨간 구두에 대한 세속적인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동화의 내용인데요. 자,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불행했던 주인공 카레는 되게 어렵게 살다가 되게 마음씨 착한 미망인의 양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부를 함께 겸비하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카레는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빨간 구두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죠. 자, 그래서 경건해야 하는 세례식이나 양모의 장례식 날에조차 빨간 구두를 신어서 주변에 되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자,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빨간 구두를 신으면 아마 춤을 멈출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동화에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원하지도 않게 구두를 신기만 하면 이제 춤을 추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발목을 절단을 한 뒤에야 그 춤을 멈출 수 있었다는 되게 비극적인 스토리의 동화입니다. 자, 여기서 빨간 구두는 되게 속되고 아주 세속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육체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즉,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대변하는 도구로서 빨간 구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빨간 구두는 그래서 육체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죄인의 색으로 표현된 것을 바로 이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에서 보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업적인 빨간색이에요. 자, 우리가 산타클로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이 이미지의 산타클로스의 모습이죠. 산타클로스 하면 또 우리가 빨간색의 코트를 절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성 니콜라스에서 유래한 그 산타클로스로서 17세기 북유럽 이민자들을 통해서 처음에 미국에 이제 소개가 되게 돼요. 당시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정형화된 모습의 산타클로스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수북한 흰 수염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볼록 나온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코트. 지금은 너무나 대중적인 이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든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코카콜라사에서는 1931년에 어떤 시즌의 광고를 위해서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금의 정형화된 산타클로스의 모습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배경은 당시에 이제 이 코카콜라가 출시를 했고요. 물론 31년도 이전에 출시를 했는데 잘 매출이 형성이 되다가 겨울철만 되면 이제 콜라의 매출이 급감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했겠죠. 이제 그게 바로 이 산타클로스의 탄생인데요. 산타클로스의 코트를 입히고요. 물론 이제 본인들의 시그니처인 빨간색의 코트를 입히고요. 이 콜라의 흰 거품을 상징하는 풍성한 수염을 달게 하고, 그래서 이 산타클로스를 어떻게 등장시켰냐면 이제 광고 속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가장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어린들에게 힘들게 선물을 다 나눠주시고 이제 지쳐서 집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시원하게 콜라 한 잔을 하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모습. 자, 이것을 연출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광고는 정말 요즘 표현을 하면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려 35년간이나 그 산타 광고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 코카콜라의 매출 또한 상당히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컬러 쪽에서 어떤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코카콜라의 컬러 마케팅은 상당히 성공적인 마케팅의 어떤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전의 산타클로스는
어떤 지역성을 대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할아버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미지였다면 지금 전 세계 누구나 인지하는 빨간 코트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바로 이 코카콜라 회사에 의해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매혹의 빨간색입니다. 자, 립스틱. 우리 여자들이 화장을 할 때 입술에 이제 바르는 화장품을 의미하고요.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의미하는 성적 기호와 여성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도구로 또 정의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메이크업 제품을 넘어서 또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립스틱입니다. 자, 립스틱을 루쥬라고도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루쥬라는 용어 자체가 프랑스어로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립스틱을 루쥬라고도 부르는데 벌써 이 용어 안에 색이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인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 미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클레오파트라는 그녀에게 이 화장은 어떤 권력의 상징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입술 화장을 최초로 한 게 바로 이 클레오파트라고, 클레오파트라가 입술에 그 염료를 발랐던 이 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염료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나 같은 경우, 헤나는 이렇게 아주 붉은 색은, 그러니까 채도가 좀 높은 붉은색은 아니었고요. 약간 빨간색이 어두워져서 보이는 갈색에 가까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엷게 해서 이제 입술에 칠한 것이 바로 지금 입술 화장의 어떤 시초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화장이란 권력을 상징하고 또 남성을 유혹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립스틱 하면 떠오르는 빨강을 매혹의 이미지로 한번 구분을 해 보았고요. 자, 다음은 권력과 사치를 의미하는 빨간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복의 색은 그 시대의 권력과 부를 상징합니다. 즉, 그 시대에 상당히 귀했던 염료들이 시대마다 있어요. 자, 귀하다라는 건 그만큼 높은 값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자, 높은 값을 지불한다는 건 곧 그들의 재력, 권력과 유지가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의미에서 빨강 같은 경우에는 자, 18세기에 그 염료가 너무너무 비쌌다라고 해요. 특히 이 순수 빨강이라고 하죠. 채도가 높은 우리가 모두 인지하는 그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염료도 비싸고 그것을 추출하는 것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색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빨강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 참 좋은 내구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정말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18세기의 왕실 스포츠인 여우 사냥을 할 때 이렇게 앞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여성들은 빨간색 코트를 입었어요. 자, 이 빨간색으로 염색된 그 코트를 입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 산속에서 조금 이렇게 눈에 띄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기는 한데요. 자, 이 재킷의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상의는 저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고 코트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길이가 긴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장면만 나와서 그 뒷부분이 잘 보이진 않는데 뒷부분에 이제 말을 타기 편하게 이렇게 슬릿이 들어가 있어요. 즉 이렇게 그 옷 자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포츠 자체가 불을 상징하는 스포츠고 또 거기에 걸맞게 여우 사냥을 할 때는 이렇게 르덴 코트를 걸쳤는데 르덴 코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포츠복으로만 머무르지 않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입어오면서 이제 코트에 약간의 장식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다양한 색이 제작하게 되면서 이제 운동복이 아닌 일상의 복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 코트의 시초로 르덴코트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권위의 색이 이렇게 스포츠와 연결이 돼서 이제 귀족들만의 스포츠에서 빨간색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이런 빨간색의 고급적인 이미지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보면 고급스러운 공연장, 오페라 하우스 같은 곳 혹은 이렇게 호텔의 로비 같은 경우에 빨간색의 레드카펫이 바로 이런 그 옛날에 권력과 사치의 빨간색에서 유래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신성한 빨간색입니다. 자, 제이복이라는 것은 신성한 존재를 암시하고요. 자, 이것을 입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어떤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로 안내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제의복입니다. 종교적 제의에서 빨간색은 순교의 피를 상징하는데요. 자, 앞에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보시면 유대의 왕을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예수의 옷은 인간을 위해 흘린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나 사제와 관련한 종교의식에서 빨간색은 사랑과 고통, 순교, 상징을 의미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은 기념일에 주로 많이 착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강의 이미지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긍정적 이미지는 어떤 하트가 떠오르는 사랑, 안전의 이미지, 그 다음에 생명이 느껴지는 것, 정신적인 어떤 힘, 그 다음에 강렬함, 에너지, 열정, 희생, 축제, 그 다음에 따뜻함, 적극성, 또 꽃, 이제 장미꽃 빨간색 바로 이제 연결이 되시죠. 이렇게 긍정의 이미지를 볼 수 있고요. 부정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면 분노, 어떤 위험한 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심리적 영향으로 증오, 광기, 흥분, 그다음에 긴장되는 것.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던 전쟁에 또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피, 죽음, 악마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빨강의 전반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노란색입니다. 자,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원색 중에서 빛을 가장 많이 반사하는 밝은 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노란 같은 경우 빨강과 주황과 같은 어떤 따뜻한 계열의 난색 계열의 진출색으로서 어떤 채도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를 갖는 색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동감과 상당히 명랑한 느낌, 그 다음에 따뜻한 아침의 햇살, 봄의 이미지, 그 다음에 어린 아이의 이미지들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란색의 특징인데요. 선명한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라던가 부, 희망, 즐거움, 어떤 이런 긍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색이 탁해질수록, 그러니까 노란색에 이제 다른 색이 조금 이렇게 섞일수록 병든, 노화된, 어떤 퇴색된 이미지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노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채도와 상관없이 노란색 꽃들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노란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바로 경멸을 의미하고요. 메리골드 꽃 같은 경우에는 질투, 절망을 상징하고 노란 튤립 같은 경우에는 식어가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어떤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경고의 이미지로도 이 노란색을 쓰고 있는데요. 아동용 스쿨버스, 그 다음에 시선을 끌어야 하는 곳, 아까 빨간색에서 스탑 사인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설명했던 어떤 불신한 감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노란 꽃들의 그 꽃말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란색의 이미지입니다. 자, 권위의 노란색을 먼저 볼게요.
자, 노랑이 지닌 어떤 이런 신비스러운 빛의 이미지는 기독교에서 성화, 그다음에 모자이크 장식의 어떤 뒤에 이제 빛으로 표현되는 그런 후광이나 왕관에 표현되고, 동양에서는 불교의 경전, 승복과 부처상에서 바로 이 노란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노랑은 권위의 상징으로서 어떤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방위로는 그 중앙에 위치를 해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랑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노랑을 사용해서 황제의 권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패션에 와서 이 광택이 있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화려한 이미지, 재력을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자, 광택이 있는 노랑이라는 것 자체는 약간 골드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권위의 노랑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대지의 노랑입니다. 자, 노랑은 순수한 땅의 색으로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어떤 꾸며지지 않은 자연의 어머니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자, 땅의 색을 이제 노랑으로 보는데요. 과거에 왜냐하면 이 노랑을 이제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흙을 염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이 노란색이라기보다는 약간 주황이 섞인 황토색의 염색이 바로 이 노랑의 염색 유래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베이지색, 그 다음에 에쿠르라고 하는 흰빛이 도는 약간의 노란색이 섞여 있는 베이지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색이고요. 자, 이러한 색들의 이 노랑을 볼 수 있고, 표벽하지 않은 어떤 양털의 색,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노란색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패션에서는 어떤 자연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에콜로지 패션 이미지에서 이 노란색들을 연두와 함께, 이제 연두 그린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행복한 노랑이에요. 자, 노랑이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떤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이들의 옷, 아이들의 어떤 그 어린아이들을 상징하는 가방이라던가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모두 다 생각해보면 노란색이죠. 뭐 물론 아까 그 경고의 이미지, 조심의 이미지로 노랑이 그 노란색이 버스에 사용된 것이긴 하지만, 일단 이 노란색은 순수한 행복,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시각적으로 되게 활력이 넘치는 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이 스마일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즐거움과 어떤 행복의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티셔츠나 어떤 그 다양한 제품군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행복한 노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외로운 색, 외로운 노란색입니다. 자, 어떤 인생의 덧없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퇴화돼서 죽음에 이르는 색, 즉 염색하지 않은 어떤 무명이나 삼배의 색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을 또 소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족의 어떤 애통한 죽음과 슬픔을 나타낸 것으로 꾸미지 않은 자연의 색이고, 슬픔은 꾸밈 없는 소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자, 슬픔과 망자에 대한 애정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기도 하고요. 이 노랑이 어떤 우리나라 이제 전통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죠. 그래서 슬픔의 색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자연의 근원으로 회귀하는 인간의 삶과 운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노랑의 이미지도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긍정의 이미지, 우리 누구나 수긍이 가는 희망, 따뜻함, 명랑한 것, 즐거운 것, 또 이제 풍요로움, 그 다음에
햇살, 봄, 그다음 어린 이미지, 그다음에 유아의 이미지, 새로운 거, 밝은 거, 맑은 거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자, 부정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배반, 그다음에 이단, 어떤 비겁함, 그다음에 이제 경고하는 것, 불신, 질투, 그다음에 이별, 아픔 이런 것들을 부정의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은 사람의 눈에 가장 편안한 색상으로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진정시키는 치료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흔히 병원에 가면 초록색을 많이 보실 수 있죠. 자, 요즘에 와서는 어떤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흐름에 따라서 어떤 환경 생태주의적인 어떤 산업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초록색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식물을 상징하고요. 어떤 우리 환경 및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번영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이 바로 이 초록입니다. 자, 환경보호에 따른 친환경 소재, 어떤 유기농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들어보시죠. 자, 거기에 그 제품군들의 색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초록색과 갈색이 이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상당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을 느끼고 또 편안함,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안정감, 신뢰감을 증가하게 하는 효과로서 이 초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에서 초록을 보면 일단 영원한 동심의 초록이라고 했는데요. 자, 1911년 발표한 소설 피터팬과 웬디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피터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피터팬은 네버랜드라는 환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절대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동심의 어떤 원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아이 같은 감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보통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피터팬의 이러한 동심은 문명에 물들지 않은 어떤 자연 그대로의 초록색 풀잎 옷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친환경 감성의 초록색입니다. 자, 환경오염과 어떤 도시화에 지친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자연의 이 초록색.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콜로지 패션에서 초록을 의상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연주의 룩 중에 하나인 이 에콜로지 패션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린 패션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린 패션의 상징 아이콘으로 초록색의 나뭇잎이라던가 초록색의 어떤 의류 라벨을 이렇게 좀 더 이제 그린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라벨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제품군에 다양하게 초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오염되지 않는 어떤 자연 그대로 건강한 감성을 담고 있는 색으로서 패션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산을 기원하는 초록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작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작품이죠. 얀바네이크의 작품 아르노필니의 결혼에서 신부의 초록 드레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옷의 실루엣이 어떤 임신 여부에 사실 논란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어떤 후대의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혼인 예복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서양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혼례복에서도 빨간 치마에 초록 저고리로 여성의 다산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식물의 초록색 기운을 옷에 실어 넣어서 다산을 빌어주는 의미의 결혼 예복으로서 초록색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색으로서의 초록색입니다. 자, 병원의 수술실이나 수술복에 쓰여서 어떤 눈의 잔상을 없애고 피로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능적인 초록색인데요.
자, 보색 잔상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푸른색 계열의 수술복을 착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색 잔상이라는 것은 물체를 이렇게 딱 응시를 한 후에 급히 바로 이 시선을 흰 종이라던가 흰 옷에 이렇게 옮기면 이 보색에 칠하여진 동형의 상을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자, 즉 하얀색 가운데 묻은 혈흔이 빨간색의 보색인 초록색의 잔상으로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푸른 계열 초록색의 옷을 착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사용된 초록색을 보셨고요. 다음은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부자연스러운 초록색이라고 했는데, 자, 밀리터리 룩, 우리 그 카모플라주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 있는 이제 어떤 군복 모양의 패턴들. 자, 인간이 어떤 자연의 색채, 자연을 모티브로 한 거죠. 그 전쟁을 할 때 내 몸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숲속이나 그 땅, 이제 이런 자연의 이미지를 가지고 옷의 패턴을 만든 것인데, 인간이 자연 색채를 이용해서 전쟁을 하는 어떤 이런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부자연스러운 행위로서의 초록색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비재가 아무래도 부족하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군복은 일상복의 옷감으로 대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권유하는 어떤 그런 홍보 영상들이나 그런 곳에서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 군복을 입고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군복은 점점 그 어떤 이런 유니폼의 개념이 아닌 패션의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군복을 착용한 패션 스타일의 시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성의 밀리터리 룩 같은 경우에는 남성스러운 제복의 특징인 어떤 그 세부 장식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성의 밀리터리 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섹시한 여성의 매력을 보여주는 어떤 패션 코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의 밀리터리 룩, 그린이 가지고 있는 패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록의 이미지를 또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의 이미지는 어떤 우리가 자연을 보면 느낄 수 있는 휴식, 신선함, 어떤 생명력, 안정적인 것, 그 다음에 신뢰, 성장, 번영, 또 친근하죠. 자연의 색은 아무래도 인공의 색과는 다른 느낌을 주니까. 그 다음에 농촌의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또 앞으로 전진하는, 또 재충전의 의미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환경에 대한 것, 어떤 거기에 파생되는 복지, 보호의 의미까지 이런 다양한 긍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초록의 긍정이고요. 자, 부정의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되게 미숙하다, 방종한, 그 다음에 불행, 혐오, 되게 불쾌감,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이나 이런 것이 썩었을 때 나타나는 곰팡이, 푸른 곰팡이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외계인의 캐릭터, 그래서 부패돼서 썩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초록이 주는 부정의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랑입니다. 파랑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고요. 남자의 40%, 여자의 44%가 파랑을 가장 좋아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파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남자의 1%, 여자의 2%에 불과했다라는 통계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만큼 파란색에 대한 어떤 긍정의 시선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색보다도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파랑의 어떤 그 긍정의 메시지를 보셨죠? 그와 같이 되게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시원하고 세련되고 또 차갑고 어떤 이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요. 또 명상과 집중에 관련된 색이기도 합니다. 파랑은 일단 흰색과 상당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것이 흰색과 함께 어우러지면 공간 확대에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또 파란색의 어떤 진취적인 의미는 바로 미래적인 것,
또 이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또 성장과 함께 이러한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파란색입니다. 자, 파란색의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요. 파란색은 어떤 차가움이 있죠. 분명히 시원함에 어떤 그것이 이제 조금 변환됐을 때 차가움이 있으면서 그것이 소극적이고 상당히 지루하고 어떤 우울함까지 느껴지게 합니다. 블루뮤직이라던가 블루 크리스마스 같은 표현이 바로 어떤 우울한 의미의 파란색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들이고요. 즉 슬픔과 우울, 어떤 금욕적인 것, 부도덕 등의 부정의 의미로도 파란색은 사용되어집니다. 자, 패션에서 파란색은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천상의 파란색이에요. 자, 고귀하고 상당히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 또한 파란색입니다. 자, 그 실례로 프랑스 왕실의 어떤 파란색 문양이라던가 천국을 상징하는 맑은 파란색이라던가 성모 마리아의 파란 옷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1140년도 생드니 성당의 어떤 스테인드 글라스의 이 파란색이 함께 제작이 되었는데 이 파란색은 생드니의 파란색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어떤 하늘과 빛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는 파란색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평등한 파랑입니다. 자, 19세기 초에 영국과 미국에서 이 데님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튼튼한 면직물을 인디고색으로 염색을 한 그 원단을 얘기하는 것이었고요. 처음에는 광부나 노동자, 흑인 노예들의 옷으로 입혀졌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유럽에 유행을 하게 되면서 1960년대 말에는 패션의 한 스타일로 유행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작업복이나 일상복, 파티복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옷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데님인데요. 이 남성, 여성, 사회 모든 계층, 연령층에 입게 돼서 파랑은 바로 평등의 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복의 파란색입니다. 자, 네이비 블루라는 색명을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네이비 블루는 영국 해군의 제복의 색으로 대표되는 색상입니다. 네이비 블루 색상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파란색보다는 검은빛을 띠고 있어요. 조금 어둡다라는 얘기죠. 조금 어두운 파란색 혹은 우리는 이것을 감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클래식 더블 블레이저의 대표색입니다. 자, 더블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저 코트나 자켓에 금색 단추가 달린 형태이고요. 1920년대는 선원이나 경비원, 헌병, 소방관, 세관원, 우체부, 운동선수의 유니폼 디자인에 사용이 되었고 또 시대가 흘러 30년대, 50년대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입는 정장, 슈트라고 하죠. 슈트는 기존에는 이제 블랙만 있었는데 바로 이 네이비 블루가 감색 정장, 감색 복장이라고 해서 정장류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년대에 와서는 이제 블레이저라고 하면 가장 블레이저의 일반적인 색을 바로 이 네이비 블루 감색의 상의로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양의 파란색, 바로 쪽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에서 얻어지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자, 쪽을 몇 번을 염색하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파란색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아주 연한 옥색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부터 중간 톤의 하늘색, 그 다음에 검푸른 군청색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쪽빛입니다. 자, 한국의 푸른빛을 대표하는 색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 쪽빛 하늘이다, 쪽빛 바다다 라는 표현을 일상에서도 많이 쓰시죠. 자, 이러한 쪽빛은 서양의 경우에는 인디고 블루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전반에 어떤 의상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쪽은 이제 쪽이라는 식물에서 얻은 염료잖아요. 자, 얘와 가장 이제 비슷한 합성 완료로 감청색, 즉 퍼르시안 블루가 개발이 되면서 이 쪽빛이 조금 더 대중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쪽빛은 어떤 진보의 색, 빛을 머금은 색, 꿈과 자유의 색으로 상징되어집니다. 파랑의 이미지를 긍정과 부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른 앞에서 보았던 어떤 색들보다 긍정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내포된 파랑이죠. 어떤 깨끗함이라던가 젊음, 평화스러운 것, 그 다음에 단순한 것, 미래적인 것, 안전적인 것, 그 다음에 편안한 것, 차분한 것, 바다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보석, 성공, 그 다음에 순수함, 지혜, 사색까지 다양한 긍정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정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면 엄숙하고 우울하고 미숙하고 수심이 가득한 어떤 슬픔이 느껴지는 비애, 그 다음에 도피하는 부도덕, 금지하는 것, 권위적인 것, 근심, 이러한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파란색의 이미지입니다. 자, 다음은 보라입니다. 보라는 빨강의 어떤 강인한 색과 파랑의 불안함을 동시에 내포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보라는 자주색에 비해서 관능적인 신비감, 짙은 보라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자극을 주는 색이라고도 합니다. 자, 양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귀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또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보라가 밝은 톤으로 쓰였을 때는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줄 수 있고, 어두운 톤으로 쓰였을 때는 차분하고 고상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자, 동서양의 귀족의 색이었고요. 그 이유는 고가의 염료였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들만 보라색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에 비롯해서 귀한 색으로 인식된 것이 바로 보라입니다. 불안해 보이는 특성 때문에 어떤 정서 불안이나 우울함, 질투 등 병적의 색으로 보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 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보라는 쓴맛과 동시에 상한 느낌의 상한 음식의 느낌을 준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색초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보라색은 치유의 관점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색채 심리 연구가이자 심리학 박사인 스에나가 타미오는 보라색을 치유의 색으로 정의를 하면서 보라색을 빨강과 대표되는 어떤 악량과 파랑의 감정의 침체를 융화시켜 균형을 잡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갈등을 해소하려는 심리에 효과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보라라고 정의를 하고요. 또 다른 학자 주니치 노무라는 이 보라는 여성 호르몬을 촉진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내분비선을 왕성하게 하는 색으로서 출산을 한 여성을 방문을 할 때 보라 계열의 꽃을 준비하면 산후 회복에 되게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색채학자 파버비렌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과 보라색의 빛을 눈에 비추게 되면 두통이 해소된다라고도 표현을 하며, 이런 다양한 보라의 치유의 효과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패션에서의 보라를 한번 살펴보자면 황제의 보라색입니다. 자, 고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색이 곧 지배자의 색이었습니다.
희귀하고 신비한 이 퍼플은 황제의 색이었고요. 로마 시대 황제나 여황제, 황위 계승자만이 퍼플 옷을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색채에 따른 어떤 복식에 제한이 있었던 거죠. 황제가 서명할 때 쓰는 잉크, 즉 요즘 시대로 보면 문구류죠. 자, 그것도 보라색이었고, 여황제가 자녀를 분만했던 방의 벽지도 보라색이었습니다. 이 보라색 염료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되게 뛰어나서 약 2세기 동안 광택과 신선함을 보존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지는데요. 이 보라 염료는 달팽이에서 추출을 합니다. 이 달팽이를 죽여서 빨간색에서부터 어두운 보라까지 약 13가지의 색상을 추출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퍼플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 퍼플 옷에서도 그 보라를 볼 수 있죠. 다음은 세속적인 색, 바로 바이올렛입니다.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면서 퍼플의 염색 시대가 종말되게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퍼플을 사용하는 데 상당히 혼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플은 모든 다른 색들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퍼플의 정확한 그 기존에 썼던 색 염료를 채취할 수가 없어서 그냥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것들, 빨강의 포도주색에서 그 붉은기 나는 어떤 자줏빛 나는 이제 퍼플을 본다던가, 어두운 보라색, 오디 열매에서 추출한 어두운 보라를 퍼플로 본다던가, 이 퍼플에 상당한 혼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점점 퍼플이 사라지게 되고 새롭게 보라색을 바이올렛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바이올렛 보라는 이 꽃에서 그 생명을 추출해낸 것이고요. 권력의 색이 되었고 또 어떤 권력의 상징, 이제 그러다 보니 그 권력을 위한 어떤 폭력의 상징으로까지 발전을 하면서 기존의 그 퍼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귀족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더 세속화된 보라색, 이제 그러면서 사치스럽고 또 이제 관능적이고 이제 매력적인 색으로 바이올렛을 얘기합니다. 자, 최초의 인공색 모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아니면 사용하셨던 물감에서 보라색 물감의 명칭을 한번 보시면 물론 회사마다 틀리긴 하지만 모브라고 써 있으면서 보라색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것은 최초로 보라를 이제 인공색으로 제작하게 된 모브인데요. 자, 천연염료 퍼플보다 되게 밝고 선명합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퍼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1890년대는 모브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이 워낙에 그 달팽이에서 추출했을 때 보라색 염료가 귀했지만 이제 인공에서 채취하게 되면서 대중들에게도 보라색 착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아르누보 시대와도 많은 연관이 있으면서 아르누보 시대의 보라색 가구, 보라색 살롱, 어떤 생활 문화의 정점에 이 모브색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클림트의 그림은 우린 보통 노란색으로만 많이 인식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은색과 금색,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함께 배색이 되면서 클림트도 모브색을 상당히 작품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페미니즘의 색입니다. 20세기의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 즉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의미하는데요. 이 보라, 흰색, 초록은 여성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색의 근원은 모든 여성들이 옷장에 가지고 있어서 구입할 필요가 없는 색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시대 여성들은 흰색의 브라우스, 흰색의 스커트, 보라색의 스커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보라색 스커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상의 복에서 항상 쓰던 색이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상징색이 되었고, 자, 이러한 것들은 1980년대에 와서 연보라색 오버롤의 유행을 마지막으로
조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이런 보라색이 페미니즘의 어떤 색이다라고 한다면 1980년도 경에 무지개 깃발은 남성 동성애의 해방 운동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보라색의 긍정의 이미지와 부정의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의 긍정의 이미지는 고귀함, 고상함, 어떤 관능적이고요. 신비스럽고 고급스러운 것을 볼 수 있고, 부정의 이미지는 우울함, 죽음, 열등감, 광기, 혹은 강압적인 것, 인공적이고 피로한 것, 실증 나는 것, 식욕을 잃는 것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라의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흰색, 화이트입니다. 자, 흰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수하고 순결, 청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영적인 능력까지 함께 그 안에서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예지력을 나타낼 때도 흰색을 사용합니다. 축복받는 새 출발이나 어떤 청결의 대표 이미지인 흰색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흰색, 흔히들 우리 백이 민족이다라고 하죠. 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흰색을 상당히 숭상해 왔으며 백이 민족으로서 소박함과 채색이 물들이지 않은 삶을 상징합니다. 자, 이 형식은 자연과의 동화를 의미하고요. 한 민족의 어떤 심성, 기질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색이 바로 흰색입니다. 자, 그래서 베네 옷부터, 자, 태어날 때 입는 옷이죠. 농부들의 일상복, 검소한 선비나 학자의 평상복, 제례나 의식에 입었던 제복, 상복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흰색 옷을 정말 계속 착용했었고요. 즉 이것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을 가장 대표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순결한 신부의 색입니다. 16세기에 또 신부는 되게 순결하고 청초하며 깨끗하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흰색의 드레스가 표현이 되었고요. 하지만 오늘날의 웨딩 드레스의 형태가 만들어진 건 1820년대 영국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왕자의 결혼식 드레스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흰색의 드레스를 입으면서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그게 이제 지금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드레스, 백색 드레스는 불을 가진 여성이 착용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흰색이라는 건 일단 오염을 쉽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착용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옷이었겠죠. 그래서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흰색의 옷을 착용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이 흰색이 주는 어떤 순수함, 풍요로움, 부유함, 이제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의미하는 게 패션에서의 흰색입니다. 다음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색으로서의 흰색을 살펴보면, 자, 흰색은 시각적으로 되게 청결한 느낌과 오염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흰 옷에 뭐가 묻으면 다른 색보다 훨씬 더 빨리 눈에 띄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유니폼, 식당의 조리사, 실험실의 가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백색 상품 혹은 백색 가전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일상에 있는데요. 자, 주방기구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이전은 모두 다 흰색이었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어떤 식품의 맛,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위생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주방 기구들이 흰색으로 표현을 하였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는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개인의 니즈가 더 중요하고 취향이 중요시된 사회에서 어떤
이런 위생적 이미지보다는 이제 개인의 취향을 더 반영한 그런 가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니멀리즘의 흰색입니다. 자, 미니멀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장식을 배제하고 되게 극도로 단순한 형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단순한 선과 어떤 정제된 표현이기 때문에 곡선보다는 직선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검정의 무채색, 장식을 하기보다는 어떤 실용성을 더 강조를 해서 인공 소재보다는 자연 소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색의 단순성을 위해서 미니멀리즘으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색을 바로 흰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흰색의 긍정의 이미지와 부정의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의 긍정의 이미지는 어떤 깨끗함과 신성함, 순결함, 우아함, 청초함, 순백, 진실, 순수, 천진난만함, 고상함, 그 다음에 결혼의 이미지 표현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겨울의 이미지, 그 다음에 공간, 수녀, 그 다음에 영적인 이미지까지 어떤 흰색의 긍정적 이미지로 볼 수 있고요. 부정의 이미지를 보자면 냉정함, 서늘함, 비인간적인 죽음 또는 지루함, 상당히 보수적인 느낌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게 흰색의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자, 다음은 검정색입니다. 검은색은 영원함과 어떤 신비함, 절망과 죽음, 또 어둡고 우울하고 공포감, 또 패션에서는 어떤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죠. 고급스럽고 강렬한 느낌의 어떤 우아함, 시크함, 섹시함을 동시에 연상시키는 것이 바로 이 검정의 특징입니다. 색 자체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격식과 엄숙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에 따라 상당히 강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죽음과 어떤 관련된 이미지는 바로 이 검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일상에서 어떤 불길한 날이라던가 부정한 돈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검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패션에서 검정을 보시면 첫 번째 품위와 권위의 검정색입니다. 자, 성직자의 의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절제되고 엄숙한 분위기, 위엄과 무게감을 표현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수녀복, 신부복, 개신교의 제르복이 바로 그 실예이고요. 보수적인 남성복 패션, 양복과 연미복에서 남성이 어떤 점잖고 고상한 남성의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 블랙을 주로 사용합니다. 전통으로 와서 한번 보시면 조선시대의 갓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갓은 강렬한 형태의 고결하고 엄격한 멋을 지니고 있으며 즉 선비의 기품을 상징하고 있고 그것 또한 검정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패션에서 검정은 관능적인 검정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검은색은 잠재의식 속에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신비스러움, 두려움, 금지의 이미지입니다. 자,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반항의 의미도 약간은 가지고 있는데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특히 검정색의 레이스, 스타킹, 속옷은 어떤 섹시함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검은색의 속옷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90년대로 오면서 이 속옷은 말 그대로 이너웨어로 안에 받쳐 있는 옷이 이제 겉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란제리 룩인데 란제리 룩이 재현이 되면서 이 완전히 패션의 한 스타일로 자리를 잡고 란제리 룩을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인 색상 또한 바로 이 관능적인 검정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반항의 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 문화는 어떤 기성 문화에 대한 반항을 표현한 것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비트족이 있습니다.
자, 1950년대에 미국의 대학생과 지식인, 예술계를 중심으로 비트족들은 어떤 현란함이나 화려함을 완전하게 배제한 집단입니다. 어떤 이런 반항적인 집단의 대표적인 예로 사실 펑크족을 여러분들은 좀 더 알고 계실 텐데요. 펑크족 같은 경우에는 1976년 영국의 킹스 거리 청소년 집단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어떤 소외감, 무관심 속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탄생한 것입니다. 펑크족들이 착용했던 검은 가죽 재킷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락밴드, 무대 의상 등으로 계속해서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 또 젊은이들의 어떤 그 반항의 상징으로도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단순하고 모던한 검정입니다. 자, 검은색을 현대적 감각의 패션의 색으로 가브리엘 샤넬이 만들어낸 리틀 블랙 드레스가 있습니다. 자, 리틀 블랙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길고 화려한 장식의 드레스와는 달리 상당히 절제되고 모던한 감각의 세련미를 보여주는 옷입니다. 우아함과 절제된 모던한 감각의 세련미, 자, 이런 것이 매 시즌마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죠.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빛을 흡수하는 색이기 때문에 화려함, 섹시함, 은밀함, 소박함, 단순한 등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디자이너 중에서 요지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은 겸손하면서도 거만하고 게으르면서도 편안하며 동시에 신비로움을 주는 색이라고 칭하며 본인의 이제 이 컬렉션에 블랙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요지 야마모토가 사용한 블랙은 착용자의 나이와 성별, 유행의 구별을 받지 않는 검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검정의 긍정의 이미지와 부정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의 긍정의 이미지는 위엄과 강함과 엄숙함, 또 이제 진중함, 고급스러운, 상당히 모던한, 또 신비로움, 우아한, 섹시함, 또는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주는가 하면 부정의 이미지는 공포와 죽음, 분노, 지옥, 뭔가 금기시되는 것, 미스터리한 것, 어두운 것, 고통스러운 것, 반항하는 것, 음산함, 이러한 부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색채와 패션에서 빨강부터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무채색까지 색채에 표현된 패션 이미지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